자, 피어모TV의 부동산 예측에 아주 큰 거물 한 명이 잡혔습니다. 뭐냐면 저희 채널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엘리엇님을 좀 초대해 주세요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엘리엇님을 저희가 스케줄을 잡아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엘리엇 그러면 이 엘리엇 파동으로 주식시장을 많이들 이렇게 예측하고 보는데 엘리엇 파동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꿰뚫은 분이 바로 지금 오늘 출연하신 분이신데 저희가 얼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21년에 예측을 했어요. 폭락 온다. 이거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025년에 대폭락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뭐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전 증권사 출신으로 이제 주식 분석할 때 엘리엇 파동을 많이 도입을 했었는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몇 년 전부터 연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에 더 잘 맞는다 엘리엇 파동이. 예. 네, 그래서 연구한 결과 2021년도에 34년 동안의 상승파가 마감이 되고 8년간의 하락이 진행될 것인데 그 중간 반등이 작년 올해 좀 왔고 2차 하락이 최근 나가는 이 10월달 정도로 고점을 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아직은 오르고 있으니까. 네. 그 대신 2028년까지 한 3, 4년 동안 깊은 조정이 올 것이다. 아, 그러면 지금 올라온 건 대드캣 바운스고 결국 21년부터 28년까지 이 하락으로 보신 거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자면. 네. 그런데 내년 25년부터는 26년, 27년, 28년 거의 한 4년 동안은 네. 폭락할 것이다. 네네. 2차 폭락 온다. 이거네요. 네, 그렇죠. 이 심각한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958년 정도부터 2024년 올해까지 대략 한 60년 정도의 그 추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추세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1955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58년부터 저는 아파트 카운팅을 하거든요. 네. 종합 아파트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였으니까. 네. 그래서 79년까지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하나의 큰 파동이 끝났고 조정파가 거친 다음에 87년 5월부터 지금의 상승파가 진행이 됐다고 봐요. 34년 동안에.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요 추세를 자세히 보시면 87년 5월 달을 T1으로 놓고 98년 IMF를 P2로 놓잖아요. 네. 이걸 쭉 연결을 하면 다시 다 함수로 만든 거예요. 예. 마우스로 근 게 아니고 정확히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바닥이 나옵니다. 아. 신기할 정도로 맞았죠. 예. 그다음에 또 한 번은 61년의 고점을 박정희 대통령 이 당시고요. 예. 91년 5월 달이 노태우 대통령 상투입니다. 네. 이걸 또 쭉 연결을 하면 2006년 버블 세븐 상투가 나와요. 그때가 지금 차트가 지금 정확하게 예. 붙어지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근 게 아니고 예. P1과 P2를 알면 미래의 저항선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요 지지선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추세대로들 움직이고 또 한 가지는 중간중간 말해서 3, 4년 동안 오르는 차트의 추세가 깨지면 예. 이게 8년 조정이거든요. IMF 때까지. 그다음에 요게 6년 몇 개월 조정이에요. 요때도 추세선이 깨졌죠. 네. 근데 지금도 추세선이 깨졌단 말이에요. 네. 요 추세선이 깨진 게 윤 대통령 취임할 때예요. 추세선 깨진 게. 깨진 게.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나서 깨졌다는 거네요. 네네네. 자, 그런데 지금 추세선 보면 요 끝자락에 여기에 안 붙었잖아요. 예, 안 붙었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엘리엇 파동 때문에 그래요. 5파가 가장 약해요. 5파가.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예. 영원히 여기 부딪히고 계속 이걸 진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네. 5파가 약하기 때문에 기간은 이게 8년이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이후는 9년이에요. 9년 동안 요 기울기보다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5파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왜냐면 파동이 끝나갈 때니까. 예. 이거는 초기 파동이니까 센 거고 네. 이거는 본격 파동이니까 가장 센 거고 3파가. 네. 5파는 마무리 파동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거예요. 기울기도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20년 많이 올랐다고 치지만 네. 34년 동안의 궤적을 봤을 때는 가장 약한 파동이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2020년, 21년 이때가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네.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엘리엇 이 차트 파동 차트로 보니까 좀 이때가 좀 약한 차트였다 이거네요. 네. 왜 그러냐면 자, 20억이 30억이 됐어요. 예. 10억 올랐으니까 엄청 워낙에 올랐죠. 올랐죠. 근데 88년도, 7년도 이때는요. 1억이 3억, 4억이 됐어요. 그렇게 보니까. 네. 수익률로 봐야죠. 수익률로. 퍼센티지로. 로그 차트로. 그러니까 기울기는 수익률 차트의 기울기는 노태우 대통령 때가 가장 가팔랐고 예. 이때는 뭐 1억이 5억, 6억 됐으니까. 맞아요. 그때 당시에 부동산 불패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도 부동산 불패를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25년 내년부터는 이 파동 차트로 보자면 정말 위험한 구간이 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데 87년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이 노태우 대통령 91년 5월 달에 깨지고 나서 IMF가 왔거든요. 예. 자, 이게 A, B, C로 빠졌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추세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A, B, C로 빠졌어요. 네. 이때 추세선을 보면
요게 P1이고 요게 P2면 하나의 저항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평행이동을 쭉 시키면 어딘가 닿겠죠? 네. 그 선을 쭉 그으면 이게 평행선이죠. 그러니까 추대대가 되겠죠. 네. 근데 IMF 때 정확히 바닥이랑 일치를 해요. 아, 그렇게. 예. 또 한 가지는 버블 때문 터지고 나서 예. 2006년 11월이 고점이었고 2009년까지 반등을 이때도 대폭 바운스 했거든요. 네. 요 선을 그은 다음에 이걸 평행이동을 쭉 시키면은 이렇게 함수가 나와요. 기울기는 같겠죠.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바닥 근처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87년과 98년에 저점을 이은 쭉 선과 그다음에 요 파란색 선이 딱 만나는 이 근처 어디가 바닥이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추세가 다 맞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번에 요게 윤 대통령 취임할 때 깨졌거든요. 예. 깨지고 나니까 2022년 하반기에 그 폭락장이 온 거예요. 아하. 이게. 그 다음에 반등을 최근에 작년 한번 반등하고 조정했다가 올해 다시 반등했잖아요. 네. 그게 요거밖에 안 돼요. 아, 반등은 구간인데 예. 아주 낮다 이거죠. 예, 이게 뭐냐면 물가를 좀 감안한 거거든요, 다. 네. 실질 지수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대세 상승일 때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그보다 훨씬 더 오르는데 네. 시장이 약할 때는 물가가 오르는 거에 그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동으로 치면 약한 거예요. 물론 명목으로 보면 전고점 뚫고 이런 서초구나 이런 아파트들도 있지만 네.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반등이었다. 아. 자, 그러면 지금 예측하시기로는 25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 이거잖아요. 네. 과연 이게 28년까지 가신다고 보는데 그것도 역시 엘리엇 파동 차트를 보고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 먼저 엘리어트 파동이 생소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큰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면 상승 사이클에는 5개의 1, 2, 3, 4, 5라는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네. 조정은 ABC라는 3개의 조정파로 이루어지는데 네. 이 각각의 하위 파동도 1, 2, 3, 4, 5, ABC 이런 식으로 아, 작은 파동들도 다 1, 2, 3, 4, 5, ABC 이런 식으로 간다 네네. 이거죠? 상승할 때는 5개, 하락할 때는 3개. 아, 예. 그거를 무한히 반복하고 그 하위 파동 안에서도 이게 1, 2, 3, 4, 5가 있고 여기다 ABC가 있고 예. 요렇게 적용이 된다는 게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나라에 아까 봤던 55년부터의 파동을 카운팅을 해보면 네.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할 때까지가 하나의 일파가 끝났어요. 아. 그 다음에 87년 노태우 대통령 직전에까지가 하나의 2파가 조정이 됐고 네. 87년 5월부터 때부터 이제 주택은행에서 지수를 산출했잖아요. 네. 저는 그 대신 저는 이걸 개별 아파트의 실거래가 또는 평형별 가격을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향 지수랑은 좀 많이 달라요. 아, 동향 지수랑은. 예. KB나 부동산원은 다 동향 조사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 실거래가예요. 아하. 개별 아파트 실거래가 없을 때는 개별 아파트 평형별로 80년대, 90년대가 다 구해가지고 네. 5,000개 단지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5,000개 단지를 표본 조사한 네. 겁니까? 오, 그러면 뭐. 서울은 1,500개 정도 되고 예. 전국은 5,050개가 되고 이게 야. 나중에 이제 10,000개까지 더 늘릴 거죠. 예, 그러면 뭐 거의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1,500개 서울 아파트만 해도 시가총액 86%를 커버를 해요. 아, 대표적인 단지들로만 한다고. 그렇죠. 앞대가리부터 시가총액을 나이를 세워가지고 모아갖고 한 거니까 그렇지. 삼성현대,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걸로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100세대, 50세대 그거는 아무리 넣나 안 넣나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 중에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 가격을 다 합치면 제일 비싼 단지가 어딥니까? 헬리오시티였다가 예. 지금 개포주공 1단지가 거래는 거의 없지만 예. 걔가 1등으로 바뀌었어요. 아,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세대수는 헬리오가 제일 많죠. 아하. 근데 비싼 게 이제 개포 1단지 재건축한 게 퍼스티어 그게 더 아이파크? 비싸니까. 예. 아, 그렇군요. 요걸 파동을 좀 세분화시켜 보면 네. 일단 박정희 대통령 암살될 때까지 1, 2, 3, 4, 5가 하나 끝났고 네. 그 다음에 87년부터 이제 대세상승 그랜드 슈퍼사이클 3파가 시작이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네.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를 돕고자 대통령 사진을 넣습니다. 네. 이때 노태우 상승파도 1, 2, 3, 4, 5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김영삼 하락도. 조정파도 A, B, C로 빠졌고요. 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도 1, 2, 3, 4, 5 5. 올라가고. 그 다음에 버블 때문 터진 다음에도 A, B, C. 아.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도 1, 2, 3, 4, 5. 이제 끝났는데 네. 문제는 조정파는 엘리엇 파동에서 조정파는 고점 대비 하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전 상승파에 대한 되돌림 비율을 우리가 엘리엇 파동에서는 취급을 해요. 아, 고점 대비 얼마가 아니라 예. 상승 상승을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되돌림. 되돌림.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100원 벌었으면 30원을 토해낼 수 있잖아요. 예. 예. 고점 대비 하락은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고 예. 엘리엇 파동에서는 상승파와 조정파가 리트레이스먼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다시 되돌아가는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승파의 38.2% 또는 61.8% 피보나치 계수만큼 네. 되돌린다는 걸 뜻하는데 문제는 요 김영삼 IMF 때까지 조정파나
노태우 상승파에 대한 조정파가 김영삼 조정파고 노무현 상승파에 대한 조정파가 이명박 조정파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상승파에 대한 조정파는 없어요. 아직 안 나왔죠, 뭐지 결국. 아직 안 나온 게 아니라 끝이야. 끝. 5파가 끝이라니까. 아, 5파 끝이야. 예. 여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앞으로 오는 파동은 이명박 대통령의 되돌림이나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되돌림이랑은 차원이 다른. 아, 왜 차원이 다른? 이거는 4년 오른 거에 대한 되돌림, 8년 오른 거에 대한 되돌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21년부터 시작된 되돌림은 34년 동안에 오른 거에 대한 되돌림이에요. 5개 파동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34년의 파동이 여기서 끝나고 이젠 내리막길이다. 예. 아. 그게 2021년에 벌써 시작을 했고 그럼 역시 이것도 A, B, C 3단계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B가 됐어요, 벌써. B가 됐어요. 요번에 올라온 게 B예요. A가 떨어졌고 B가 올라왔고 다시 C로 더 내려간다. 네, C가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게 A, B, C 이렇게 내려갈지 네. 아니면 이게 A인데 A 안에서 작은 파동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몰라요. 예. 8년이기 때문에 갖고 어쩌면 이게 1년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1년 한 2개월, 1년 2개월밖에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대출론을 써서 많이 좀 끌어올리려고 했죠. 근데 저는 지금 요번에 올라간 파동을요. 예. 요 파동을 IMF 오기 직전에 파동 있죠. 예. 요거랑 이게 B파잖아요. B파. 예. A, B, C 한 것처럼 요 B파 중에 A, B,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1번, 예. 1번부터 요 2번, 예. 요 사이의 파동. 요게 8년 파동인데 A, B, C 세 개로 빠졌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3년 동안 반등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 기간의 절반 정도로 단축이 돼 갖고 만들어진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게 작년에 1차 반등, 하반기에 조정, 올해 지금까지 반등 또 2차 반등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알고 보면 미니 A, B, C라고 봐요. 근데 미니 A, B, C. 근데 최근에 반등파가 좀 셌죠. 네. 작년보다 더 셌잖아요, 이번에. 맞아요. 그게 이때랑 똑같아요. 마지막 C파라는 게 예. 보통 우리가 킬러 C파라고 그래요. 예. 무서운 거. 예. 올라갈 때도 무섭지만 내려갈 때도 무서운 거. 그러면 지금 24년에 지금 뭔가 다시 전고점을 뚫은 아파트들 나온 것들은 엄청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고 IMF 직전에도 예. 서초구나 이런 데는 다 91년 고점을 다 넘었어요. 예. 그다음에 버블 세븐 때도 강남구나 이런 데는 2006년 고점 다 넘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 개들은 그런데 네.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노원구나 이런 데 30%씩 물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2009년 같은 경우는 책에도 썼지만 그때는 25개고 전부 다 같이 반등을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강남 3구나 한강변이나 신축이나 일부 지역만 그러니까 25개구라면 한 15개구는 반등을 못 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예. 반등이 센 게 아니에요. 아. 몇 개 단지만 보면 정고점 넘고 뭐 압구정 그다음에 여의도 이런 데는 엄청 세게 올라갔지만 네. 우리는 지금 서울 아파트 전체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 중에 몇 명은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고. 있는데 나머지가 되게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반평균이 지금 별로 못 오른 거예요. 그렇지.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셔야지 우리 아파트는 많이 올랐는데 정고점 넘었는데 막 이거는 아주 그 단편적인 얘기죠. 자, 우리 엘리엇 파동으로 부동산을 정확하게 예측하신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엘리엇 차트를 두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자면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들면서 아파트 값은 앞으로 더 하락한다.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엘리엇 파동으로 보자면 다른 나라와 좀 비교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엘리어트 파동이랑 또 관련도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세 개의 나라를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차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동산 버블 붕괴 그러면 일본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91년도 고점이거든요. 예. 우리 노태우 상투가 일본 상투랑 똑같았어요. 아, 똑같은 상투였는데. 상투인데 우리는 8년 빠지고 반등했는데 예. 걔네는 20년 계속 빠졌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건데 무섭지. 그러면 21년을 기준으로 30년 전이면 1991년이잖아요. 그렇죠. 91년에 일본과 예. 그 다음에 2006년에 미국, 유럽 예.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아주 신기한 공통점인데 네. 일단 왼쪽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차트. 이게 좌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자 여기서 요 빨간 게 일본의 주택가격 지수예요. 91년 상투일 때. 이때 일본이 상투 쳤을 때 전후 과정을 보면 네. 지금이랑 우리랑 너무 똑같아요. 판박이로. 예. 자 일단 우리가 주택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인구 수도 있지만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거든요. 그렇죠. 인구가 많이 늘고 줄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느냐 느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비중이. 근데 인구가 줄면 시간 지나다 보면 생산 가능 인구도 줄죠. 당연히 예.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문제는 인구가 늘어도 생산 가능 인구가 느는 게 아니라 애기들만 늘거나 노인들만 늘면은 그 활력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특히 아파트를 구매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가 더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이때 91년 전후로 보면요. 요 까만 거 있잖아요. 까만 거. 예. 요 까만 게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거든요. 아. 전체 인구 중에 생산 가능 인구 비중. 이때
21년도를 살짝 넘어서 이 근처가 고점이었어요. 예. 지금까지도 빠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예. 있는 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인구 비중이고요. 일본의 부동산 상투일 때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상투를 쳤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차트상으로 보면 2025년 지금도 빠지고 있잖아요. 일본이. 인구, 예. 그럼 2040년대도 빠진다는 차트. 그러니까 그 대신 이거는 예, 중간 과정은 큰 의미가 없고 네. 경복점일 때가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아파트를 밀어 올리는 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주로 대출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나 다 대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일단 민간 신용이라고 그러면 기업 신용과 가계 신용이 있는데 그걸 두 개 합쳐서 민간 신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91년도 상투를 칠 때 이게 기업 부채예요. 기업 부채. 아. 기업 부채 비중. 예, 많이 올랐다가. 이게 140%까지 여기 147%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피크일 때 147%까지 갔는데 네. 가계 신용은 그렇게 안 늘었어요. 69%밖에 안 돼요. 가계 신용이 별로 안 늘었는데도 늘었어요.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완전히 하락이 왔네요. 폭등을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란 거예요. 일본은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했다.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해요. 그렇죠. PF 사태가 같은 얘기죠. 뭐. PF도 그렇고 또 특히 요즘은 뭐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가 민간 임대 아파트를 통으로 사가지고 그걸 또 분양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모펀드니까 그것도 기업이잖아요. 돈을 끌어모아서 펀딩을 해서 이 아파트 전체를 사겠다. 그리고 이걸 비싸게 분양한다 이거거든요. 똑같은 거네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은 민간 신용, 두 가계와 기업을 합친 신용이 이게 200선이거든요. 200%? 예. 200%를 넘었죠. 아 심각하다 진짜. 그러니까 91년도 전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상투치고 꺾이려는 찰나고 네. 가계부채나 이게 버블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214%까지 갔어요. 214%까지. 이야 일본이. 일본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랬다. 예.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거는 정확히 30년 전입니다. 네. 21년 전에 30년 전이면 91년이에요. 네. 자, 1호부터 15년 후인 2006년을 보면 네. 오른쪽 위에는 미국이고요. 예. 아래는 스페인이에요. 유럽. 네. 유럽을 대표로 제가 스페인, 특히 스페인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많은데 네. 이따도 보시면요. 빨간 게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예요. 네. 이거 상투치기 바로 직전에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고점 근처죠. 네. 딱 일치하진 않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 부채는 오히려 작았어요. 기업 부채는 72%밖에 안 됐어요. 파란 네. 거. 네. 근데 미국은 가계 부채가 100%가 됐어요. 이때 서브프라임 네. 자격도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을 막 빌려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170% 정도밖에 안 됐지만 네. 가계 부채가 100%를 넘어가지고 엄청난 버블이 생긴 거죠. 아, 가계 부채는 100%, 기업 부채는 72%. 예. 그래서 그것이 결국 버블을 만들었다. 예,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거죠.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 예. 2007년, 2008년. 예,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 기업이 부동산 투기를 했고 네. 미국은 가계가 서브프라임 자격도 안 되는데 돈을 막 대출해줘서 집을 사게 했고. 예. 자, 밑에 있는 스페인을 보면요. 우리랑 똑같지만 일본이랑도 똑같아요. 아, 진짜 스페인도 똑같이 생겼다. 요 빨간 거 보면요. 이 고점 치기 전에 이 고점도 우리랑 비슷해요. 예. 이 고점 치기 전에 요 고점 있잖아요. 예. 요거랑 요거랑 또 딱딱 들어맞고. 아, 그러네. 예. 이게 2006년도 7년도에 주택 가격이 상투 치고 빠지기 직전에 까만색인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피크를 치죠. 까만 선은 어디나 공통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선이죠. 네네. 그 다음에 이거 빨간 거는 가계부채예요. 여 밑에 제일 밑에. 예, 밑에. 얘도 85% 정도까지는 안 갔어요. 아, 가계 부채가 스페인이 85%. 5%. 예, 이거 한때일 때. 그런데도 버블이 터져서 기업 부채가 127%. 기업 부채는 127, 예. 가계 두 개- 부채는 85. 예, 두 개 합치면 200이 넘어가죠. 200% 넘잖아요. 예. 226%잖아요. 네. 이러면서 버블이 터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보시면 일본과 스페인은 기업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부채 비율이 높았고 미국은 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였다고. 세 나라 다 둘 중에 하나만 100% 넘거나 이랬다고요. 아,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스페인의 경우는 가계 부채든 기업 부채든 둘 중에 하나가 100% 넘었다. 합쳐서 200% 정도. 합쳐서 예. 근데 근데 우리나라는 쌍으로 돌파를 했어요. 어떻게? 지금 가계 부채가 100은 훨씬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최근에 줄었다고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GDP 기준 연도를 바꾸는 바람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분모가 커지는 바람에 전체 값이 떨어진 걸로 갖고 100%가 안 되는 걸로 나와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제가 3년 전에 책 쓸 때만 해도 110% 정도, 105%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은요? 지금은 100% 정도 돼요. 100% 예, 정도. 여기 지금 이게 이제 현재거든요, 현재. 예. 현재 보면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상투 치고 빨간색이 꺾였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네. 이때 생산 가능 인구도 정확히 21년도 상투예요. 아, 그리고 줄어들었네. 예, 그러면서 지금 좀 빠졌다가 반등 한번 했는데 네. 저는 요걸 따라간다고 봐요, 요거. 아, 다 왜냐면 생산 가능 인구 따라간다. 예, 다른 나라도 전부 생산 가능 인구 줄 때 부동산 가격이 다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일본, 스페인, 미국까지. 예.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도 200%가 넘어 있어요. 그렇죠. 합치면 뭐 200, 한 30%, 230% 되네요. 네. 근데 문제는 아파트가 상투 친 다음에 가계부채가 같이 주는 게 아니고 2, 3년은 더 늘어요. 지금도 늘잖아요, 우리. 그렇죠. 3년 전에 이미 상투를 쳤는데도. 네. 왜 주냐면 반대 매매, 경매. 아.
그러면서 강제 회수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은행에 강제수 당하는 거지 다. 예. 지금 그런 집들 꽤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미미한데 예. 2025년, 26년 되면 더 많아진다. 예. 그리고 과거 기억을 되살려보면 IMF 때나 예. 2013년 저축은행 사태 막 이런 거 벌어질 때 네. 그때 보면 하우스 푸어, 맞아요. 자살 예. 이런 게 본물처럼 터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그런 거 없었어요. 예.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패닉, 그다음에 바닥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가 돼야지 바닥을 치지. 그게 저는 2026, 7, 8년도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그 대상은 특례보금자리론. 아, 그분들 집이 경매로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이게 약간 음모론적인 거라면은 예. 정부가 이번에 주택 가격을 부양을 시키는데 예. 절대 투기 세력 못 들어오게 했죠. 예. 전부 실수요자죠. 예. 신생아, 신혼부부, 그다음에 생애 첫 대출 이런 거. 예. 왜 그러냐면 거대한 세력이 3, 4년 동안의 상투를 끝내고서 이제 거대한 항공모함이 이제 침몰하기 직전이라면 네. 이걸 어떻게든지 오랫동안 붙잡아 놓으려면 네. 예를 들어서 투기 세력을 풀어주면은 투기 세력 들어왔다가 1년 만에 또 팔고 나가요. 맞아요. 무슨 주식하듯이 집을 사고 파니까. 1억 벌고서 8천만 원 세금이랑 내고 2천만 원 남기고. 2천만 원 남기고 한다고요. 예. 또는 3개월 만에도 손절매 해버려요. 아니다 싶으면. 맞아요. 손절매 할 때는 양도세도 안 내요. 아하. 그러니까 비용도 싸. 그렇지.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요 시장이 망가진다고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장을 좀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수요자를 끌어들여서 대출 많이 해주고 이자 뭐 차액 보전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요 아파트가 하락을 한다 해도 안 팔아요. 실수요자니까. 그렇지. 애 낳고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그 거대한 메커니즘이 실수요자를 끌어들여서 예를 들어서 기업 부실을 가계 부실로 이렇게 떠넘기는 뭐 부채나 이런 거. 그다음에 부동산도 하락한다고 해서 안 파는 즉 매물 잠김 현상을 노린 그런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자, 지금 저는 우리 선생님 말씀 들은 것 중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걸로 집을 많이 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대득해 바운스가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집들이 2026년, 5년 뭐 이럴 때 되면 경매로 나올 수 있다. 네. 뭐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예, 있어요. 그런 비슷한 사례가 표 대표님 혹시 주식시장에서 깡통정리 들어보셨어요? 다 90년 10월 달에 다 들어봤죠. 여의도 증권거래소를 2개 중대가 에워싸가지고 새벽 2시에 반대매매가 나갔어요. 근데 그게 단초가 뭐였냐면요. 예. 89년 12월 12일 날 12.12 사태라고 그러거든요. 예. 한은투경 무제한 주식 매입이라는 거 예.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한은투기라는 걸로 돈을 무제한으로 풀었어요. 삼투신의 부실이 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원이. 그렇지. 그러니까 투경이라는 게, 요번에도 특례보험자리에 특자가 붙었죠. 예. 신생아 특자가 붙었죠. 네. 특자는 정상적이지가 않을 때 붙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 특별히 이런 네, 거니까. 특별히 뭔가 예외가 드는 거잖아요. 예, 예. 한은 투경이 그랬다고요. 그것도 특자가 들어가니까. 네, 특자가 들어가서 그건 주식이니까 좀 빨랐죠. 1년 만에 반대매가 나가지고 깡통 쳤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특례보험자리는 해도 금리가 싸지만 막 80%까지 대출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례론에도.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받은 네. 거니까. 그래서 금리가 싸니까. 예. 네. 근데 문제는 아파트가 한 20, 30% 하락하면 예. 그분들은 원금 날릴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은행에서 가져가니까. 네. 왜냐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바로 세수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들어요. 아, 스페인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서 예. 자동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은 줄어들면서 건전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 수치상으로는. 네, 수치상으로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전부 가계부채이 줄잖아요, 이렇게. 예. 어느 나라나 다 줄었어요. 예. 근데 그 준 이유가 돈 벌어서 건전하게 갚은 게 아니고 예. 부동산이 폭락을 하니까 예. 내 아파트를 강제로 경매를 내보내고 거기서 회수를 해가지고 나는 10억짜리인데 5천만 원밖에 못 건지는 그런 사태가 온다고요. 아, 그렇지. 자기 돈 못 건지게 되죠. 다 날라가니까. 그리고 특히 걱정된 게 예. 집 내서 비싸라 하면은 최경환 부총리 생각나죠. 그렇죠. 근데 그때 언제냐면 2014년이었어요. 예, 예. 2014년은 2006년 버블세븐이 터지고 나서 6년 동안 빠지고 나서 1년 동안 옆으로 길 때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30%, 40% 빠져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샀다 치더라도 한 5%, 10% 빠지는 건 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빠지려다 말고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특례로는 빚내서 집사라 2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가격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네. 6년, 7년 빠진 뒤도 아니고 예. 바로 빠지려고 하니까 그때 했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싸게 사라 이게 아니라 예. 고가에라도 사서 매물을 받쳐줘라. 잠궈라, 받쳐놔 이거예요. 아, 매물을 잠궈놔라. 네, 매물 잠금 현상을 노린 거라고 저는 봐요. 아,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엘리언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보고 있다. 야,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으로 사실 인구가 줄어들면 단순하게 뭐 집값을 누가 받쳐주겠냐, 집을 살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결국 생산 가능 인구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와 또 유사한 스페인의 경우를 들면서 우리의 차트를 좀 비교했는데 스페인과 우리는 너무 닮았네요. 왜냐면 축구도 비슷하죠. 축구도 비슷해. 그다음에- 축구는 우리가 좀 하수. 그리고 반도라는 것도 비슷하고
면적도 좀 비슷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국민성도 좀 다혈질이가 좀 비슷하고 예. 스페인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참고로 제가 책을 쓴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10월 달에 요 영상을 올리는 게 있어요. 2021년 10월 달 상투 치는 때 그게 지금까지 제 유튜브 채널에서 14만 뷰로 제일 높아갖고 지금도 성지순례 왔다고 요 차트거든요. 요 차트. 지금 오늘 이 영상은 아마 두고두고 여러분 보시면서 이게 과연 맞았나 틀렸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다 맞춰왔거든요. 그래서 엘리언님을 특별히 모셔달라는 요청들이 저에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역시 성지순례 하듯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기억에 뒀다가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와 또 다른 집값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들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장기 추세가 있으면 네. 우리가 보통 그걸 트렌드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지선. 네. 근데 문제는 그게 깨진 적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나왔냐면 요 차트는 1986년부터 광역시, 5대 광역시죠. 부산, 대구 이런데 네. 1170개 단지로 시가래가 지도를 만든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2001년도부터 여기 쭉 지지선을 보면은 이걸 P1이라고 놓고 네. 요걸 P2라고 놓으면 네. 이런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직선을 쭉 그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함수는 어떻게 구한 겁니까? P1과 P2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1차 방정식 있잖아요. 1차 방정식대로 한 거군요. 예, 1차 방정식대로 해가지고 점 두 개를 알면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아, 그 논리로? 그 논리로 해갖고 주세선을 딱 그으면 여기가 2019년 11월이거든요. 여기가 예, 예. 이때가 부산의 해수동 지역을 규제를 완전히 풀었을 때예요. 이러면서 폭등이 온 거예요. 아, 그래요? 예, 2019년 11월 6일. 사실 아파트 값이 2018년부터 꿈틀대가지고 19년부터 막 급등하기 예,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이 급등한 게 이때예요. 이때. 이야. 이게 이 추세선을 마치 알기라도 하듯이. 예, 그러네. 그쵸? 그 다음에 그 후유증이 지금 오는데 예. 문제는 요 부분에서 1차 반등을 했죠. 예. 요 부분은 1차 반등을 했는데 23년에 1차 반등 얘기하시는 거죠? 그쵸? 이게 특례보금자리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못 지켰어요. 서울은 1차 반등하고 조정했다가 2차 반등하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서초구나 이런 데 여기까지도 와 있고. 그렇죠. 근데 5대 광역시는 흘러버렸어요. 밑으로 흘렀어요. 얘가 약한 골이에요. 요게 지금 광역시거든요. 예. 요게 전국이에요. 예. 이거는 수도권, 서울 수도권이에요. 예, 빨간색은. 예. 이게 서울 수도권은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국이 지금 가까워 있어요. 아. 얘가 깨졌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러면- 전국도 내려갈 수 있다는 예. 얘기예요? 서울 아파트가 여기서 좀이라도 조정받으면 예. 그렇다고 5대 광역시가 뜨지는 못한다고요. 그렇죠. 다시 빠지면 전국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내년으로 보고 있다고요. 아, 이거를 지금 예. 이 차트상으로 볼 때 차트가 꺾이는 시기가 바로 내년 25년이다. 2025년에 꺾이면 그래서 A, B, C가 되는 거죠. C. 그래서 그게 좀 3, 4년 더 갈 것이다. 예, 3, 4년 정도. 지금 2025년에 대폭락 2차 온다고 하는 이 책도 지금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 다 차트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이 중에서 최근에 변동된 것 중에 중요한 게 요거는 방금 전에 봤던 전국 예. 아파트를 서울, 경기도, 광역시, 지방 8개도 이렇게 이 중에 세종시를 넣어놨는데 네. 2013년을 100으로 놓고 네. 요 제일 밑에 있는 게 8개 도예요. 제일 네. 약하죠. 근데 요 분홍색은 광역시예요. 네. 광역시와 8개 도를 합치면은 지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전국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눈 거니까. 네네. 자, 근데 여기서 세종이 까만 거거든요. 70개 단지인데 한 70% 정도 시가총액을 차지를 해요. 워낙 센 놈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네네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2019년이잖아요. 네네. 19년 여기서 보면 까만색이 뚝 내려다 튀죠, 위로. 예, 바로 튀네요. 요게 2019년 11월 6일 규제 전국적으로 다 풀어봤을 때예요. 아, 아까 말씀하신. 예.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오파를 만든 그 국토부의 어떤 정책이었다. 아, 2019년 11월. 예. 11월 6일 그때 해수동까지 풀면서 예. 전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국토부가 그거 과연 몰랐을까요? 이렇게 풀어주면 튈까라는 거를. 글쎄 뭐 모르기도 했을 수도 있고 알면서 일부러 했다면 그건 뭐 좀 이상한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종시가 왜 중요하냐면 예. 서울 아파트나 전국 아파트의 바로메타 선행지수라는 거예요. 세종시가 왜냐면- 가장 먼저 예. 먼저 내리고 하니까. 우리 전국 아파트의 고점은 2021년 10월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 예. 자, 그건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보다 먼저 상투 친 데가 누구냐면 요 까만색 세종이에요. 세종시죠. 세종은 5월 달에 고점을 쳤어요. 맞아요. 그리고 먼저 빠졌어요. 먼저. 맞아요. 그 다음에 노도광이 그 다음에 꼭 지치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전체가 치고 그 다음에 5, 6월까지 서초나 강남은 올랐었어요. 예, 안 지금- 빠졌었어요. 지금 이 차트를 여러분 옆에 지금 왼쪽 상단에다가 이 색깔별로 지금 어떤 단지를 나타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좀 천천히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까만색이 세종시인데 오늘 교환점은 요 까만 세종시가 먼저 꺾인 거. 예. 그 다음에 바닥을 칠 때도요. 예. 다른 데는 이렇게 연초까지도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흐르죠. 계속 예. 흐르는데 얘는 1월 달에 딱 바닥 치고 튀어요. 이렇게. 아, 튀어 올랐네.
몰랐네. 예. 그런데 요즘 다시 내리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 보세요. 지금 1차 반등하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1차 반등하고 다시 조정한 다음에 올라가고. 2차 반등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는 정고점 넘었어요. 서초구나 이런 데는. 아, 시가총액 상위 100개 단지의 빨간색이군요. 예, 제일 센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고점을 다 뚫었다 이거죠. 예. 와. 근데 서울 전체적으로는 여기 파란 거 보이시죠? 예. 요게 블루존이라고 해가지고 7억 미만인 노도강, 금강구 8개 구예요. 아, 거기는 아직 반등을 했지만 인재 반등 예, 조금. 예. 그래봤자 강남구나 서초구 올라갈 때 얘네는 계속 빠졌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강남구나 이런 뭐 마영소나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 이 차트를 이런 걸 보니까. 네. 근데 문제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차 반등, 조정, 2차 반등 했지만 세종은 1차 반등 한 다음에 2차 반등이 없었어요. 쭉 흘러내리고. 그냥 흘러내린 다음에 문제는 이번 달에 이번 달. 이번 달부터 제가 70개 단지를 전부 다 검색하고 왔거든요. 네. 전부 거의 대부분이 음봉을 내고 있어요. 아, 저점을 깨고 있어요. 저점을 더 깨면서 내려가고 예. 있다. 그러니까 얘는 2차 하락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아직 서울 아파트는 2차 하락이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의 거래의 어떤 그 바로미터라고 본다면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도 이게 좀 영향이 그렇게 올 것이다. 두세 달 있다가 따라온다. 아,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얘는 작전주예요. 작전주. 예. 왜냐하면 규모도 작잖아요. 작전할 때 개별 종목을 하잖아요. 코스닥 개별 종목. 맞아요. 그것처럼 세종도 서울 아파트의 구보다도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전하기도 좋고 거기에 정보력 있는 뭐 세력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지. 거기다가 뭐 또 가끔 또 뭐 국회 이전이나 무슨 뭐 한양 천도 뭐 네, 그런 걸로 이런 해도 거 좋죠. 한다 그러면 그냥 또 막 뛰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말들 막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이번에 심각하게 보는 게 세종 아파트가 9월 달부터 갑자기 음봉들을 내는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근데 네. 거래가 많이 늘어요. 거래가. 예? 근데 거래가 느는데 문제는 이게 팔아먹는 거래량인지 그러니까 매수 거래가 있을 수가 있고 매도 거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세종은 다른 데보다 지금 거래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예. 서울은 오히려 8천 건대다가 지금 한 2, 3천 건으로 줄잖아요. 쭉 줄었어요. 근데 얘네는 그 직전에 고점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연말까지 가면 한 70%까지 늘 것 같아. 네. 그 이야기는 비율적으로 세종은 거래가 되게 활발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 근데 문제는 음봉을 내면서 거래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가면서 거래가 늘어난다는 예.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를 이제 이게 저점인가 받아주는 분이 있고 또 더 내려오면 이 저점인가 또 받아주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매물은 악성 매물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미분양 악성 매물이 있는 것처럼 예. 이거는 물린 사람들이 점전적으로 못 버티고 금리를 못 버티든 아니면 돈을 어디서 못 메꾸든 결국 던지는 물건 이런 게 나온다고 봐요 저는. 자, 그러면 세종시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도 이제 이렇게 되는 특히 지난 시간 말씀하셨던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많이 경매가 많이 나온다 이런 아파트들이 뭐 금리가 싸다 하더라도 심지어 80%까지 대출받은 아파트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시 내놓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세종시처럼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많이 지금 또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여기가 201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바로 언저리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여기서 이만큼이나 더. 그 정도로. 예. 그럼 뭐 지금 아파트 가격의 최소한 한 30%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30-40%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지만 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보편적으로 반토막 나는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죠. 고점도. 아, 이게 사실은 제가 저희 표용호 TV에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엘리엇 파동의 어떤 차트가 아니더라도 표용호 TV에서 누차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 있는데요.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 나오고 또 신생아 특례 대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바운스를 이게 두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서울의 경우는 더 크게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정말 불안한 거고 요즘은 막 10억씩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께 그래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의 양이 많으면 결국 이자는 내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런 시장에 오늘 엘리언님 나와가지고 지금 저희 표용호 TV에서 뭔가 파동이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주장했던 얘기들과 지금 엘리언님의 말씀이 그 여러 가지 그 파동의 차트를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주장이 약간은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 좀 비슷한 거 많았어요. 예, 저 표용호 TV 자주 보세요. 예, 자주 맨날 보죠. 예. 아 그래요? 네, 찐팬이에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저는 사실 너무 놀랬던 게 제가 22년 아파트값 하락한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뭐 우연찮게 운이 좋아서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엘리언님은 콕 집어서 21년 대폭락 또 25년 대폭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엘리언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제가 듣고 싶었는데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또 오셔서 이 영상 보시면서 성지순례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언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언제 한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